네, 어제였죠.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의 경제 통합에 속도를 내서 유라시아의 거대한 단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하기 전에 국내 정치 조금 점검하고 가죠. 네. 자, 국내에서는 지금 그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상설 특검이 아직 정확히 결정이 안 났습니다.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고 하니까 그건 지키긴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두 분이 지금 앵커로 계신데 다른 앵커 데려다가 쓰면은 좋아하겠어요? 검찰이 있는데 상설 특검을 또 둔다. 그런 검찰권에 대한 다른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무슨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이라 하더라도 득표 때문에 무리하게 여야가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우리나라 큰 제도상의 문제를 놓고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무슨 일 하나 터졌다고 해서 그런 가지고 상설특검으로 이어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문제에 앞서서 우리 정치권들이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억울해하고 하는 이런 걸 좀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 내가 오늘도 생각한 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4가지시나. 동양그룹 사태 때 은퇴 자금을 몇 천만 원씩 맡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 누가 풀어주며 축구 잘한다는 죄밖에 없는 여자 축구 선수 박은선 씨의 성논란에 대한 그 감독들의 무지막지한 행포는 도대체 누가 해결해주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가 돈을 갈취한 그 상주 도우미 돈을 누가 해결을 해주며 또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 여성분이 구구절절 피눈물 나는 편지 박근혜 대통령이 보냈다는 이런 편지는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를 다루고 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최동욱 내연녀한테 돈을 뺏겼다는 그 여자분 같은 분은 왜 정인으로 부르지 않고 엄한 사람만 불러서 답변 잘못했다고 누구 불러라 누구 불러라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야가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최동욱 청장은 모른다 하더라도 돈을 뺏겼다는 그 여자는 한번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거나 자기의 딸이나 친척이나 누나나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 해결돼서도 저렇게 하겠습니까? 상설 특검이니 너무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 교수님 말씀은 국민의 마음은 보듬지 않고 무슨 뭐 상설 특검이 어쩌고 저쩌고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숨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금 신야권 연대로 야권이 조금 뭉치고는 있는데 이 상설 특검을 두고서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도 또 다른 생각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어쨌거나 이 특검제만 관철하면 된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특검제를 고리로 해서 야권의 이른바 전반적인 포괄적인 연대를 통해서 내년 선거 때 좀 득을 보자는 거죠. 안철수 세력을 여러 세력 중에 하나로 묶어두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다른 비유인지 모르지만 해외 관광을 가는데 자 역사 무슨 기념비 같은 걸 구경하러 가는 거냐 쇼핑을 하러 가는 거냐 단순히 쉬러 가는 거냐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안철수 의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그분들하고 제야 인사하고 같이 있는 사진 장면이 어울립니까? 그런 특검도 주장하는 것도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건 좋지만 주장을 관철하게 연대까지 가는 건 결국은 자기를 자꾸 구정치화할 겁니다. 나는 오히려 안 의원이라도 최동욱 내연녀한테 돈 뺏긴 그분들 그런 얘기라도 이분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새정치 아닙니까? 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정치인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를 하겠다. 뭐 박수도 안 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중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박근혜라는 어떤 한 개인을 생각하지 말고 국가 원수면서 1,500만 표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 사람이라고 한번 봅시다. 미국에 가서도 기립박수를 받아요. 수십 차례 박수를 받아요. 영국 가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저걸 뭐 앉아서 하느니 서서 하느니 검은 양복을 입느니 넥타이를 입느니 아주 옛날에 효종이 서거했을 때 그 계무가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냐를 갖고서 싸우다가 당파 싸움이 벌어지고 사화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건 그걸 또 하면 개인 의사에 맡겨야지 그걸 당론으로 정한다.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나 새누리당도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그렇죠. 비슷한 태도를 그렇죠. 취했고 일종의 사보타지 형태를. 예. 또 지금 그걸 떠나서도 얼마나 야당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으면은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까지 행동할 건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원수가 얘기하는 소리는 그냥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듣고서 말로써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뭐 복장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검은 넥타이를 메고 했다고 해서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쨌든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게 조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에 또 교수님이 뭐 몽골이나 북방 이쪽의 전문가시잖아요. 아이고, 책도 좀 네, 책도 좀 많이 쓰시고 아시죠? CEO 징기스칸.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팔렸죠,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뭐 유라시아라고 하면은 뭐 그냥 유럽과 아시아를 일컫는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갖는 의미가 대단하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 중국, 뭐 유럽도 다녀오고 했지만 우리에게 확 와닿는 정서적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와닿는 뭐 동반자 관계가 어떻고 상호 협력 이건 다 말이고 그 정말 구체적인 성과는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말 좀 복잡한데 뭐 저렇게 어렵게 장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라시아를 새롭게 좀 한 공동체로 물류든 경제든 역사 공동체든 만들자는 거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핵심이 이제 나진 선봉 지역 거기 있는 그 개발 지역인데 북한에 있는 나진항과 소련 쪽에 있는 하산 거기를 연결한 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보죠. 요 하산이 유라시아에 있는 시베리아 횡단 열도의 출발점입니다. 여기 나진이 있고 두만강령이 있고 여기 아마 선봉쯤이 있을 겁니다. 요 지역이 한 나진부터 하산까지가 이게 54km 정도 되는데 여기가 소련은 광괴 열차입니다. 기차 폭이 북한하고 남한은 중괴 열차라고 중간 사이즈예요. 여기는 복합계라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지역 개발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문제여서 그렇겠죠. 한 4, 5년 전에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30%를 현물 출자, 즉 땅 같은 걸 집주한 거예요. 러시아가 70%를 출자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지분 70%에 곱하기 49%, 약 절반 가까이를 우리가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구냐? 포스코, 코레일, 그다음에 현대상선이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이 포스코에 나가 있는 이런 직원들이 여기한테 굉장히 그 열을 많이 낸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열려서 물류 시스템이 완성된다. 그럼 휴전선만 통과하면 부산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선 지하자원 석탄이라든지 예를 들면 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오갈 수 있는 것이 공산품도 오갈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요령으로 천연가스관도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도 이를 가는 게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보면 아주 대단한 장관입니다. 그 여기서 또 쭉 해서 모스크바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는 다시 철도 여행으로 베를린도 갈 수 있고 뭐 파리도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엄청난 구상이죠.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해양 쪽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이제 해양과 함께 대륙 국가로서 훨씬 더 이 철도 때문에 견인이 되는 거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중국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 해결, 핵무기라든가 서해안 갈등 문제라든가.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하는 사업에 우리가 자본 참여를 한 건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러시아 하는데 우리가 자본 참여를 했어요. 당사자는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가 터지면 북한과 러시아 문제예요. 우리는 주주 입장인 것이지. 그러네요. 개성공단처럼 북한이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경제라는 게 정치라든가 외교나 안보라는 틀에 있을 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드디어 북한 문제에 그동안에도 참여를 했던
일정한 발언권을 갖던 러시아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로 볼 때는 중국 일변도로부터 러시아라는 대체역이라든지 보안역 갈 수 있는 루트를 하나 찾아낸 거죠. 일종의 핫산 루트, 낮은 선봉 루트를 찾아낸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어려워.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그러니까요. 유라시아가 어디까지인데 그랬는데 거기다 또 이니시어티브라는 말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지만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유라시아 전체를 공동체를 만들겠다. 자,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저런 작업이 계속되면 한국과 북한 또 러시아가 다 이렇게 발이 묶여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저 부분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에 자꾸 눈치만 보고 중국이 육자이다 잘해달라 뭐 주로 이런 거였는데 정말 외교 전문가가 아니어서 요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여기 들어오는 거다 이거.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보완제,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큰 힘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그런 울타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성공단이 안 되는 건 늘 남북 간에 싸우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여기를 마음대로 못 해요. 우리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북한의 문제다. 이게 사정권에 들어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 몽골이라든가 전부가 이쪽으로 해결되죠. 여기 있는 물건들이 들어오려면 중국을 통해 들어오든 북쪽으로 가서 항로를 통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뚫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잘 되면은 북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좀 돈 벌었으니까 또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계속 더 벌려면 못하겠죠. 이분들은 통과료만 받아도 대단한 거예요. 통과료만 받아도. 그렇군요. 여기 자체를 발전시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교수님 지난번에도 한번 이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 라인을 연결하거나 또는 뭐 옛날에 가스관도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노무현 정부 때도 뭐 이런 정책을 추진했었고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일을 해오다가 지금 결과가 좀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여기서 뭐 멈추거나 뭐 얘기만 하거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은 우리나라가 자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소련도 러시아도 굉장히 여기에 몸을 닳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볼 때는 일종의 신동방 정책인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태까지 이 핫산 위에 있는 브라디보스토크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태평양으로 진출하는데 근데 이게 쭉 내려와서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무슨 소련에 무력이 들어온다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보면은 미얀마라든가 이쪽까지 계속 연결을 하면서 도로도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더 러시아가 더 몸을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안정적인 건 러시아가 당사자고 우리는 거기에 자본을 투자했다. 대체로 따지면 한 3분의 1씩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지분 70%에 49%. 이렇게 되면 이 좋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는다, 정치적으로 좋다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대륙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안전판 중국 일본도로부터 러시아란 보완제도 있지만 아주 좀 흥미있게 얘기하자면 이건 뭐 정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흉노라고 하시죠. 흉노죠. 이게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시끄러운 종놈이라는 소리예요. 중국 사람들은 오랑캐로 봤으니까. 근데 유럽에 가면 훈수가 됩니다. 헝가리 같은 게 훈이 땅이라고 해서 헝가리가 되는데 다른 CG도 한번 보여주시죠. CG 흉노 지배한 거예요. 네, 이게 흉노와 관련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래픽인데요.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 어쨌든 이거밖에 없는 말이죠. 여기 지역부터 여 일대가 거대하게 흉노가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이제 정사로서 여기는 정확하게 어디까지냐는 건 없지만 하여튼 러시아판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는 걸로 BC 한 3세기부터 AD 1세기까지는 이쪽 원저리부터 저쪽까지 지배하다 광대한 영역을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일부 흉노족이 내려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정통사학의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그 옛날에 훈수들이 지배했던 그 영역을 거의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단 이거는 정사로 무슨 세계사에 제대로 쓰여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몽골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주워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런 저 그림을 보면 그야말로
그 실크로드, 또 유럽과 연결되는 뭐 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엄격히 따지면 실크도로라는 거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개념이지만 이건 이제 주로 중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 있던 길들을 얘기하고 실크로드 자체가 실크만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에요. 독일 사람이 그냥 이름 붙이기를 실크라고 붙여서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 말고 저 유라시아 대구로 연결되는 새로운 루트. 옛날에 그 흉노족도 훈수들이 오갔던 그 광대한 지역을 이렇게 새로운 개척이 되는 거죠. 아주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업적 중에서 저는 하여튼 이것이 제일 구체적으로 와닿고 역사성도 있고 물론 당장 북한 문제도 있지만 문화적인 이 의식까지 같이 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참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저는 참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교수님 말 듣다 보니까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남긴 뭐 대단한 업적으로 또 하나 남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